안녕하십니까. 8.15 모니터 찐시황 애청자 여러분, 4월 19일 찐시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의 함정남 차장입니다. 요즘 지정 분위기를 먼저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은 A라는 부장님께서 하하하 웃음소리가 들리고, 어느 날은 B라는 차장님께서 하하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어느 날은 C라는 대리가 빵긋 웃음을 짓고 있고요. 이 셋이 다 웃는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웃으면서도 상대의 눈치를 보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목 섹터별로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뜻이고, 아직은 이 장이 쉽게 끝내고 싶지 않은 의지가 시장 분위기에서 느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쉬어갈 만도 한데 시장을 꿋꿋이 잘 지켜내고 있죠.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좀 호재가 쏟아지고 있는 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먼저 큰 틀의 배경부터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작년에 연말까지 있었던 하락에 대한 두려움에서는 이런 공포에 대해서는 완전히 극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는 저는 SBB 사태가 오히려 시장이 약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는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었던 부분에 대해서 시장, 특히 금융 시스템에서 어떠한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단 한 방의 해결책으로 정말로 빠르고 완벽하게 좀 해결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충분히 미국 내에 있는 소형 은행주에서는 은행들에게서는 아직 여진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경계감은 갖고 있대. 일단은 미국 정부에서는 굉장히 완고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신랑이 좀 시장에서는 좀 신뢰를 얻어가면서 최근 시장에 좀 탄력에 좀 가속화를 붙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인플레가 잡혀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가장 작년에 우리의 시장을 정말 지치도록 밀어냈었던 부분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였는데, 요즘은 그런 단어는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연초에 시작하면서 4월 달에 발표될 인플레이션은 매우 중요하다. 그때는 꺾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말한 대로 제가 맞췄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바랬던 대로 이루어져서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것은 시장은 이미 그 데이터, 그 CPI를 이미 호재로 선반영시키고 있는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져갑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으로서 좀 경기를 의도적으로 침체로 시킬 수 있었던 미국의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선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인 시그널일 것이고요. 결국 시장에 풀려버린 돈은 어디론가 흘러가게 될 텐데, 인플레이션의 최대 투자처는 주식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이 시장을 통해서 입증받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좀 리스크 요인으로 감안해 생각해 본다면,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침체라는 부분을 미국 시장에서는 연준에서는 또 FOMC에서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것이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주식은 밀물과 썰물이 있지만 지금은 이 밀물의 힘이 더 센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좀 우리 증시로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특히 코스닥 증시는 정말 강하죠. 글로벌 증시 탑에 들 정도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미국이 발의한 IRA법이라는 것은 결국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나중에 계산하자고요. 결국은 중국을 철저하게 배제하겠다라는 의도가, 결국은 우리와 중국이 경협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 너무나 많은데, 과거는 일본이었지만 지금은 우리와 상업의 경협도가 너무나 높은데, 거기에서 중국이 배제된다는 것이 철저하게 우리에게는 완벽한 수혜가 된다는 것이 1번이었고, 두 번째는 테슬라가 가격을 낮추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겠다. 지금도 계속 가격을 낮추고 있죠. 이거 치킨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테슬라가 던진 전기차 시장의 치킨 게임이죠. 무조건 빨리 많이 팔아서 시장 점유율을 눌러서 나중에는 구독경제라든가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다른 그 안에 플랫폼을 선점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이득을 나중에 가서 향유하겠다. 지금도 테슬라 자체는 차를 팔아서 마진을 보는 회사가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는 차 팔아서 마진 보지 않을 거야 라고 했었을 때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서 전기차를 가야 되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2차 전지 소재 배터리 쪽에서 확실한 우리나라의 주도가 거의 독점적 주도,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독점적 주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은 좀 이상 밸류에이션, 이상 현상까지 나타난다. 쇼스키즈가 뭐 연속 2번이 나오는 뭐 그런 시그널까지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배경은 여기에서 출발이 되었고, 이것이 그 이후에 수급을 어디서 받아낼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다행히 셀트리온에서 적절한 호재 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감산 이슈가 이 수급을 받아낼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수급의 쏠림이, 1분기에 있었던 수급의 쏠림이 이제는 수급의 전반적인 확산으로 이어지면서 지금은 지수는 다소 주춤주춤하고 있지만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먹거리는 너무나 많은, 오늘도 지수는 뭐 오늘 지수가 왜 플러스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꽤 봤습니다. 상승 지수는 강보합권에 있는데 코스피에서 오늘 상승 종목수가 1085개, 하락 종목이 687개, 코스닥에서는 상승 종목수가 902개, 하락 종목수가 574개, 개인 투자자들이 충분히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 만한 장이었다는 것이고, 오늘 상한가 종목이 양대 시장 합쳐서 17개였습니다. 이제는 좀 시장의 확산과 더불어서 약간 종목 장세에서도 과열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제 제가 이 시장에 대한 현재 상황까지의 점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제 말은 정확하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만약에 제 말이 맞았다면 대형주는 왜 못 가나요? 대형주는 수혜를 안 받나요? 삼성전자 감산하면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슈인가요? 그렇죠? 삼성전자 감산은 실제로서는 SK하이닉스의 최대 수혜일 텐데 SK하이닉스는 일일천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수급장입니다. 수급장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서 시장의 호재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있었던 빨아들였던 수급이 어떤 한쪽에서 큰 수익이 날 때 그 수익에서 물려있었던 사람들이 탈출해 나올 수 있고, 또는 이익이 났던 자금들이 다른 섹터로서 관심을 이동시킬 수 있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라는 것은 전제로 두시되 조금은 대응만큼은 냉정한 마인드로 대응하실 그런 필요가 있는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장에 호재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저는 이 시장을 제가 대응하고 있는 제 본심을 말씀드리면, 한 줄 요약하면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게 제 본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수가 언제 빠질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어떤 트리거로 어떤 조정을 줄지, 어떤 모양으로 조정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특정 시그널들이 동시에 포착되지 않는다면 일단은 지금은 종목 장세, 순환매 장세가 이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이 시장을 오늘도 매수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는 것이 장 언제 빠져요? 어디까지 빠져요? 그거 모르겠어요. 지금 대형주는 빠지고 있는데, 대형주는 철저하게 못 가고 있는데 중소형주는 확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 가지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거의 전 섹터가 지금 다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1차적인 조정이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대기 매물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관들이 올 1분기 실적이, 자문사들과 이쪽 특정 기관들은 썩 실적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성장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 측에서는 2,300조 경기 부양책을 썼어요. 지금 경기 민감주까지 함께 반응할 수 있는 시장이라 아직은 이 업종, 종목, 순환매,
장세는 이어진다라고 대응을 하면서 언제든지 대신 내가 시그널이 뜬다면 언제든지 현금할 수 있다라는 유연성 또한 가져가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 주 월요일에 조금 지수를 불편하게 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닛 앨런 재무장관이 뭐라고 말했었냐면 SVB 사태 이후에 우리가 취한 조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왔을 때 우리가 대응해야 될 조치를 이미 대처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금리 안 올려도 된다라고 해서 이제 금리 인상은 더는 없다. 이제 뉴스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FOMC와 재무장관은 약간 달라요. 파월과 제닛 앨런은 약간 다릅니다. 파월은 필요하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5.5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 지금 미국은 부채 한도가 맥스에 차 있어요. 정부는 다 빚이에요, 빚. 이 이자 비용을 낼 수 없어서 정말로 한계치에 임박하기 때문에 재무장관은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불편했던 이유는 이미 시장은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선반영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더는 올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재료 소멸로서 역할을 하면서 지금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도 조금씩 삐걱거림이 나오고 변동성도 커져서 이것을 빌미로 한번 시장이 조정을 주지 않을까 또는 현대차, 기아차가 보조금에서 탈락되면서 사실 그거는 예견된 건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렸죠. 예견된 내용이지만 이것을 빌미로 한번 지수가 좀 쉬어가는 이런 명분을 제시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목별 순환매가 어디서 끝날지 모르지만 안 끝난다는 마인드로 계속 대응을 하시고 언제든지 이상 시그널이 뜰 때는 조금은 현금 비중을 가져가겠다. 그때 가서 현금 비중을 만들자라는 투자의 유연성이 필요한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5월은 조금 더 욕심을 줄이자라는 마음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그거에서는 여전히 6월 중순에 있는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만기인데 사실 이 분위기라면 뭐 지수는 그래도 종목별로는 좀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시장에서는 언제나 쉬어갈 때에는 쉬어갈 만한 명분들의 악재들이 또박또박 튀어나와 주기 때문에 좀 안테나를 예리하게 세우고 있어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간다면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돈을 풀었을 때 어떠한 자산의 수혜를 볼때 부동산도 좋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주식시장이 최대 수혜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물론 좀 긴 호흡으로 보면 볼수록 더욱더 이 말에는 신빙성이 쌓이게 되겠죠. 하지만 언제 주식이 한번 꺾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일단은 5월은 조심하자. 지금은 코스피가 저점과 고점을 동시에 올린 2,500을 돌파하면서 동시에 올린 첫 번째 시그널이 띄었기 때문에 이제는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준다면 이거는 하락파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정파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새로운 악재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그러면 추세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악재가 있다면 저는 큰 그림에서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그 시점 직전에는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금리 인하 주식시장의 호재잖아. 그렇죠.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의 호재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때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 명백한 명분을 찾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트리거를 만들어야 될 때 그것은 명백한 경기 침체의 시그널일 것이고 그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답답한 수준이라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고 조금 더 심각할 수도 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 어떻게 등장할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다면 단순히 인플레를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그걸로 금리나 사이클을 잡기에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경기 침체를
근본 이유로 한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연준에서 던진다면 오히려 그때는 한번 조심했다가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한 이후에 다시 이제 우리가 원했던 유동성 장세가 오지 않을까. 큰 전략은 이렇게 뭐 전략만 짜두고 뭐 전략이 언제 뭐 맞던가요? 전문가들 전략이 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이 잘 경험하셨겠지만 그래도 큰 틀을 짜 놓으셔야 나중에 새로운 변수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도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중장기 전략을 짜놓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철저한 수급장이라서 대형주가 가기 위해선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 외국인은 이 지수대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가면서 올릴 의지는 썩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한국의 최대 수혜요. 그다음에 미국 IRA법이라는 것이 한국의 수혜인데 굳이 매도 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하면서 지금의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부터는 한 가지씩 업종별로 지금 제가 전체적인 시장을 잡은 것처럼 업종별로 하나씩 중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반도체실까 2차전지이실까 잘 모르겠는데 2차전지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할 말 없습니다. 2차전지는 사실 2차전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종목 내 안에서 이 업종군 안에서 확실하게 지금 지속적인 이 종목 순환매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종이 좋다, 뭐 나쁘다 이런 말하는 것은 좀 무의미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서 2차 전지에서는 이제는 자동차 함께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보조금에서 현대 기아차가 빠졌다라고 발표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미 예견된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중국산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부품 그 다음에 원재료를 50% 40% FTA 국가라든가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 라고 하니 이제는 뭐가 남았죠? 미국 내 증설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이슈니 여기 제조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장비주들은 필연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지금 시장에 매우 강력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장비주들이 뭐 일제히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하나기술, PMT 뭐 어떻게 상한가가 정도 많고 오늘도 EID, 자비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전극 관련 종목, 전극 장비 중에 PNT라고 과거에는 늘 2차전지 장비 중에 대장이었는데 지금은 비슷한 일을 하는 윤성영 FNC가 좀 대장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PNT도 전국 공정에서는 자기의 매력을 갖고 있고 SK온에도 납품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발주자로서 엠플러스라든가 원준도 지금 눈에 띄고 있는데 CIS라든가 CCSI라든가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장비 쪽에서 계속 돌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해서 소재단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종목군 그리고 대형주 안에서도 에코프로시니까 포스코가 가고 LNF가 가고 이렇게 계속 삼박자가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디서 끝난다 이러한 것을 섣불리 점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 안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정도로 요약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한 종목이 좋다 이거보다는 어떤 업종을 쫙 보시면은 철저하게 이제 바닥에서 거래 터지고 조정 중 종목에 나에게 기회가 왔다. 좀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이거죠. 워낙 20%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요즘은 뭐 15%에서 쫓아 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지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한 매매법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나만의 전략을 좀 기술적인 전략을 짜두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략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중 핵심은 반도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얘기요. 삼성전자가 감산 발표를 했습니다. 투트랙 전략이요. 용인 클러스터 단지에는 앞으로 20년 동안 300조를 투자하겠다. 한쪽에서는 감산을 하겠다. 물론 이거는 장기 전략이니까 그리고 저는 너무나 긍정적인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감산을 하겠다? 감산을 할까요? 감산 세부 내역을 세부 내역을 저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근데 감산한다는데 소부장이 막 널뛰게 썼을 때 조금
조금 이거는 시장이 좀 과잉 반응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자기만의 매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나의 영역에 왔었을 때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져가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 뷰에는 조금 더 변함이 없습니다. 종목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한미반도체, PSK, SNS텍이라든가 HPSP,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 제 눈에는 이제 좀 좀 자기만의 특화된 그런 매력들을 갖고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감산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지금 제가 봤었을 때 이거는 저만의 뇌피셜이니 뇌피셜이라는 걸 받아들여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IRA법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한국의 수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철저한 배제와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고 보조금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무언가 카드를 줘야 될 때 그것이 바로 삼성전자의 감산 발표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 시장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일본과 손잡고 그래서 한미일 연합을 만들자라는 것이 반도체 연합을 만들자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일본과 관계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것은 외향적인 모습입니다. 외견적인 모습으로는 오케이 2차전지 한국 기회 줄게. 미국에서 공장 짓고 잘해서 같이 윈윈 콜. 반도체 감산해줘. 그래야 마이크론 기회가 오니까. 인텔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마이크론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 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오케이 그렇게 하면 무조건 감산할게요. 자기한테 무슨 이득이 될까요? 라는 것이 제가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맴도는 고민입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해법은 DDR5로의 전환입니다. 지금의 비중은 DDR4가 90% 이상 점유율을 다 차지하고 있죠. 95%가 넘습니다. 지금은 DDR4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쌓아놓고 있는 재고는 다 DDR4입니다. 메모리의 재고는. 그런데 감산을 한다? DDR5로 전환을 하면 DDR4는 자연 감산 효과가 나오게 되겠죠. DDR5는 감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라면 당연히 이 사이클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기회를 쉽게 줄 필요도 없고 국가적인 차원의 약속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확인을 하면서 갈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좀 묵직한 자리에 있지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DDR5 종목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작년 4분기 DDR5 점유율이 1%입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 3%, 올해 연말까지 12%. 그러면 지금보다 4배가 늘어나는 거죠. 내년에는 51%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들을 요약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내년 말에 51%가 된다는 건 바뀐다는 거예요. DDR5 세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계속 생산을 DDR5만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나 같아도 반도체 재고 아직 안 꺾이고 있죠. 여기서 굳이 4 생산을 속도를 낼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DDR4를 5를 생산해 낼 텐데 주가가 못 가는 건 명분이 필요합니다. 명분이 뭐죠? 인텔에서 만드는 사파이어 래피즈입니다. 사파이어 래피즈 이 반도체가 스마트폰 PC 노트북 그다음에 서버 있잖아요. 인텔에서 이 서버 시장은 인텔에서 잡고 있는데 인텔에서 서버용 사파이어 래피즈 CPU를 출시하는 순간 이제 DDR5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것이 명백한 명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맨날 트레이딩만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이것이 맨날 방송에서 하면은 저기 올라가 있는 거 얘기하고 나는 좀 장기적으로 담아가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저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아가고 싶은 섹터는 후반에 또 한 섹터가 나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저는 DDR5를 가장 앞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트랙 전략을 한다면 한쪽에서는 반도체를 모아가셔야 될 텐데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는 DDR5를 보자. DDR5에 종목이 있다면 먼저 기판주들이 있겠죠. 대덕전자라든가 심텍, 그 다음에 소재 종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비코전자, 그 다음에 TLB라든가 ISC는 기본에도 들어가는데 이 5로 들어갈 때 소켓이 변하는 것, 테스터가 변하는 것, 테스터 소재들이 변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아비코전자라는 것은 그
메탈 파워 인덕터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가 될 텐데 여기에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증거사 리포트를 찾아보시면 쉽게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얘기 하나만 좀 더 해볼게요. 지금 자동차 아까 말씀드렸을 때 2차 전지에만 붙어서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 말고 이제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현대기아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아는 뉴스인데 굳이 이것 때문에 빠져야 되나라는 생각이 저는 어제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만회가 되었죠. 지수가 못 간다. 근데 기아차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지금 스팟 자금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지수가 무겁다라는 전제가 있어서 그럼에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전략을 짜가시고 여전히 한 종목만 몰아가지 마시고 또 함께 가져가야 되는 종목에는 현대오토모바일가 있다라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시장을 선점한다라고 그랬잖아요. 플랫폼. 우리나라도 카카오톡의 시장을 선점한 이후에 라인이 한국을 공략할 수가 없습니다. 동남아랑 일본은 다 라인을 쓰거든요. 한국은 라인이 들어올 수가 한 번 플랫폼이 깔리면 바뀔 수가 없어요. 글로벌 플랫폼을 테슬라가 가져가겠다는 것이 진짜 목표라고 한다면 현대차 관련돼서 그 플랫폼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것과 관련된 일은 소프트웨어 일을 하는 것이 현대오토모바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차를 많이 생산해낸다? 그렇다고 한다면 2차 전지 장비만 좋나?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와 차를 많이 팔 때 자연적으로 들어가는 종목들도 저는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히터 관련된 종목들. 왜냐하면 기존 내연기관차는 엔진이 뜨거워지니까 거기서 히터가 나오잖아요. 물론 에어컨은 별도로 있고요. 그런데 전기차는 모터가 돌기 때문에 히터가 따로 붙여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산업이라든가 JNK 히터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자동차를 많이 생산해낸다. 그럼 미국 공장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소재주들은 부품주들은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떤 종목들은 먼저 탄력적으로 움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SL이라든가 화신, 아직 KB 오토시스 이런 종목들은 먼저 움직였지만 아직 안 움직였는데라는 것들은 세종공업이라든가 뭐 한라만도, HL만도, 그다음에 한원시스템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영역에 있는 종목들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다음 또 하나 얘기해야 될 것이 진짜 이 뉴스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이 2300조 부양책을 쓰겠다. 부동산 경기 부양책입니다. 전략을 바꿨죠. 이게 양회 때 전략을 바로 바꾼 듯한 느낌이에요. 양회 때 어떤 느낌이냐면 실리를 추구하면서 좀 실질적으로 가면서 약간 뭐 IT 산업에 집중하겠다라는 뉘앙스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부양책은 없었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갈 거야라는 이런 뉘앙스의 언급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 막아버렸잖아요. 반도체, 전기차, 뭐 대부분의 산업들이 다 막혀버렸고 그리고 실제로 중국은 러시아랑 인도 시장, 그다음에 중동 국가들 자기들이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 이야기로 좀 나중에 가서 시간이 될 때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했었을 때 IT를 포기했구나 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로서 느리더라도 나의 것으로 갈래라는 물론 그 안에서 어떤 꼼수를 마련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워낙 더딜 것 같으니 이제는 할 것을 해야겠다. 저는 원래 부동산 이 정책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헝다그룹을 이렇게 강하게 거의 이렇게 버렸던 이유는 본보기를 세 손가락에 꼽히는 부동산 그룹입니다. 여기를 때렸다라는 것은 본보기를 보여줬다. 우리가 정부가 지출하는 돈이 이제는 그만 좀 세게 해라는 엄포를 보여줬던 것이 헝다그룹 사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좀 실리를 추구하는 이런 부양책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만 했었는데 양회 때 실망을 했었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 시장이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라고 해서 성장주에만 집중됐던 것이 이제는 경기 민감주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명분을 이런 떡밥을
맛있는 떡밥을 던져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날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봤던 것이 시장에서도 가장 빠르게 반영됐던 것이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고 저는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원래는 대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2차 전지 미국 내 수직 계열화되고 있는 포스코 그룹 때문에 철강주로 포스코 홀딩스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웅전에서는 현대제철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건설기계 섹터가 너무나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설기계가 얼마나 좋냐면요. 네옴시티 한다고 그러죠. 우크라이나 재건해야죠. 그 다음에 이 미국에서 부채한도 협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또 친환경 부양책을 써야 됩니다. 만약에 조맨친 의원이 딴지만 걸지 않았으면 미국은 엄청난 인프라 부양책을 썼을 것이거든요. 전 세계가 풀린 유동성으로 자국 경기 살리기 위한 글로벌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것이 목말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런 떡밥을 던져준 것이 이제 건설기 중국의 2,300조 부양책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다양한 종목들이 있죠.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대장이고 진성TC, 대창단조, DI파워, 우린 BTS 이런 종목들은 이상하게 저는 이 섹터와는 저랑 궁합이 잘 맞는 섹터입니다. 그 중에서 한 종목을 말씀드리면 대장은 현대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불변의 대장. 그리고 미국 대장은 두산바켓이고요. 이 진성TC라는 놈은 거기에 들어가는 하부구조체라든가 진공 펌프에 이런 부품을 납품하는 굴삭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수소 탱크와 관련된 부품도 납품을 해요. 두산퓨얼셀에. 그래서 수소 키워드도 함께 갖고 있어서 그다음에 실적 밸류에이션으로 따졌을 때 지금 자리가 좀 비싸 보이지는 않거든요. 다양한 키워드들이 좀 기대감들이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 건설 기계 업종에서는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이게 요즘은 1,000조, 2,000조 투자하는 게 워낙 흔한 일이 돼버려서 감흥도 없다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철강은 중국 철강 가격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것. 중국이 자기네가 생산한 철강을 자기네만 다 소유해줘도 우리나라에겐 충분히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점과 거기에 뒤따를 수 있는 중국이 땅 파고 공사할 때 건설기계 업종은 섹터는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AMPC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산세액 공제죠. 생산을 미국에서 하면은 거기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뉴스인데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 첫 번째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풍력, 태양광 이것들이 반응하지 않는다. 지금 IRA의 수혜가 2차 전지만 수혜가 아니거든요. 이 풍력, 태양광, 친환경이 다 수혜인데 철저히 2차 전지에만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부안을 확인하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세부안이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2025년도가 되면 그 한 해에 3.3조 원, 3조 3천억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것이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은 뭘 하고 있냐면 이것이 보조금을 받았을 때 회계장부에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되는지 이거 지금 회계사랑 이거 지금 찾고 있거든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제 규모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 5조 전망도 있고요.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LG에너지솔루션 영업이익이 1.2조였고요. 당기순이익이 7,672억이었거든요. 2년 지나면 그냥 미국에서 연에 3.5조, 3.3조를 준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발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세분에게 발표대로 한다면 이제 2차 전지 섹터는 셀 업체로 한번 이동을 하고 큰 불기둥을 마지막 피날레를 한번 하면서 이 어떤 버블 논란의 종점을 한번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셀 업체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라고 하면서 LG에너지는 맞추기를 하겠고요. 지금 이거 기사나 리포트 찾아보면
하나솔루션도 이것에 대한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좀 억울한 종목이에요, 하나솔루션은. 미국에서 태양광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는 조금 애매한 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자국 기업 우선주의 정책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조지아주의 태양광 공장 하나솔루션이 3조 투입해서 증설을 하거든요. 여기에 미국 부통령이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돼서 그것이 완공이 되면 미국이 갖고 있는 태양광 공장 중에서 하나솔루션이 가장 큰 규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러면은 이 AMPC라는 것은 10년 동안 줍니다. 그래서 8년인가 7년인가 주고 마지막 3개월 연도는 이렇게 좀 줄여가는 걸로 이렇게 조금씩 차차 이렇게 1년마다 조금씩 줄여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어쨌든 10년 동안 받는 거예요. 이것이 전망치를 보면 1년에 1조 정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전망치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AMPC에 대한 세부 내역이 실제로 거기까지는 아닐 거야 라고는 말하지만 만약에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그 데이터,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데이터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하나솔루션은 진짜로 1년에 1조씩 만약에 그 보조금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총이 10조가 안 되거든요. 9.5조 정도로 알고 있는데 1년에 그 밸류에이션은 지금 따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태양광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OCI는 중국 경합도가 높고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라서 하나솔루션 하나로 좀 압축하고 있고 현대일렉트릭 정도로 함께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은 풍력인데요. 풍력과 태양광이 사실은 제가 예전에도 이 부채한도 협상이 굉장히 큰 부담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잘 될 수 있을까? 여전히 안테나를 세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장 분위기는 잘 될 거야. 이 SBB 사태 봐. 그리고 금리는 더 안 올릴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여기서 너희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부채한도 협상을 못해서 미국이 신용 강등된다? 그렇게 되면 그 당과 그 의원의 파들은 좀 몰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이슈예요, 이거는. 그래서 가능성이 만약에 높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종말하더라도 오늘 상한합수를 시켰다라고 한다면 풍력 쪽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풍력은 유럽에서도 호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CS 윈드를 본다면 2028년까지 3단계 증설을 통해서 지금 현재 1단계 증설이 마무리되면 1.5 기가와트 생산이 되는데 3단계가 마무리되면 9에서 10기가와트 정도 생산량을 갖게 되거든요. 미국이 지금 전체 풍력 시장에서 전체를 생산하는 풍력을 통해서 얻는 에너지가 10에서 11기가와트인데 2028년도가 된다면 CS 윈드 하나로 그 시장을 다 잡아먹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 그다음에 AMPC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고 그다음에 AMPC에 대한 수혜를 받아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미국 향에 대해서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냥 글로벌 시장에서 대장은 CS 윈드랑 베어링이다. 너무 좋은 것이 삼강 M&T 지금 현재 SK 오션 플랜트죠. 여기는 일단 공장이 한국에 있는데 글로벌 공장 지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미국에서는 이렇지만 뭐 유럽이라든가 중동 국가들, 대만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충분히 하부 구조체에서는 풍력을 해상에다 바다에다 지을 때 타워를 세우려면 밑에 하부 구조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확실한 글로벌 탑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오늘이죠. 오늘 거래소로 이전됐습니다. 거래소로 이전되려면 새로운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공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악재가 상충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자리가 공매도가 나올 자리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냥 풍력 대장은 CS 윈드 베어링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친환경은 수소입니다. 수소는 정말로 긴 그림인데 지금 그냥 바닥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떠한 특정 시그널이 쓴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할
이렇게 안테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300조를 들여서 용인에다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진짜냐 아니냐 그건 나중에 가서 생각하자고요. 충분히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함께 일본과 함께 손잡고 가야 될 때 중국을 이 카드는 우리나라가 잡아야 될 카드거든요. 왜냐하면 중국과 동시에 손잡을 수는 없을 것이고 중국, 미국과 일본을 끊고 중국과 손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적어도 반도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로 갈 때 우리나라의 생산 기지를 확보해둘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차하면 치킨 게임을 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요. 어쨌든 이것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300조를 투입해서 팹을 짓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그 반도체 공장에만 들어가는 삼성이 쓰는 반도체 공장에만 들어가는 전력이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기기로 따졌을 때 8개에서 9개 기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거기다 원자력 발전소 지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뭐 한두 개 정도는 가능하겠죠. 거기다 풍력 타워를 지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양광으로 반도체에 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소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전략은 지금은 바닥에 붙어 있다는 것,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에서 궁극적으로 가는 것은 그린 수소입니다. 전기는 반쪽짜리 친환경이라고 말씀드렸죠. 전기가 지금 뭘로 나오냐요? 휘발유로 전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화석연료를 떼어서 전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전기는 반쪽짜리 친환경입니다. 진정한 친환경은 그린 수소일 텐데 전 세계는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도기에 전기차가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수소차, 거기에 과도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그린 수소로 전환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그 사이에 원전이 일시적으로 필요하구나. 그래서 지금 원전주들에 대한 탈원전이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수소주는 굉장히 장기 플랜인데 워낙 바닥에 있고 섹터가 확신되다 보니 그 안에서 이렇게 관심을 좀 갖고 일단은 아직은 관심 영역이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워낙 장기 플랜이기 때문에 그냥 종목만 관심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뒤에 퓨얼셀 붙은 세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움직일 때 이제 종목을 함께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만약에 플랜트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삼성엔지니어링과 효성중공업입니다. 왜냐하면 에카수소 탱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효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소가 간다라고 한다면 두산 퓨얼셀, 범한 퓨얼셀, S 퓨얼셀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원전 이야기는 그동안 워낙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요약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막 기대치로 조금 올라왔는데 여기서 막 달리기보다는 웨스팅하우스와 합의가 되고 그 뉴스에 반응해서 올라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전에 미리 막 올랐다가 이 웨스팅하우스와 만약에 합의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의가 뉴스가 나서 그때는 재료 소멸의 의미가 부여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기대감을 갖고 주가가 좀 조정을 주면서 머물러 있다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그 원자로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이 합의를 깔끔하게 맞춰준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출발한다면 원전은 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주가 지금 폴란드랑 체코는 대놓고 어떻게 할 거야? 빨리 이거 원전 수주 가져가 이런 상황이고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찌는 중동 국가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수주들이 줄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요 합의가 어떻게 될지 그 뉴스를 기다렸다가 뉴스가 나온 이후에 움직인다면 더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뉴스를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여러분 저도 누구한테 들은 얘기라 제 일일이 검증하지는 않았지만 들은 이야기인데 1분기에 투자 수익률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 같은 사람이 내가 한번 나가볼까? 조금 나도 좀 할 줄 아는데 이런 저 같은 좀 그래도 여기에 좀 뼈 좀 묻어놓고 나만의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1, 2, 3월 평균 수익률이
2% 정도라고요. 2%. 평균 수익률이다. 물론 1등은 엄청나게 큰 수익이 났었겠죠. 그것이 아니라 평균 수익률이 2%가 좀 안 된다라고 하거나 2% 정도라고 해요. 코스닥이 15% 올랐거든요. 평균 수익률이 2%라는 것은 절반은 손실을 봤다라는 얘기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장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묵묵하게 보면서 내 종목 언제 가나, 내 종목도 언제가 오를까, 이런 분들은 논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종목 봤는데, 내가 이 종목 알고 있는데 기다리자니 내 것만 안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일부 금액 갖고 트레이딩 하는 거는 오케이예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나의 전략주는 가져가고. 그런데 조급해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한 종목 몰빵으로 단타를 치고 싶게 만들어요. 처음에 내가 주식 투자할 때 그런 마인드는 아니었는데 지금 시장은 약간 그런 것도 통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닌데 지금 내가 그러한 욕구는 충만하고 실제로 또는 그렇게 적극적인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내 계좌가 수익이 나지 않고 내 마음이 계속 조급해지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셔야 됩니다. 제 주변에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걱정됩니다. 네. 그냥 지금 한 종목 몰빵지어서 올라가면 어떤 종목이 30% 올라갔다. 내가 30% 수익 다 내나요? 거기서 10% 먹으면 흥분해서 다른 종목 열심히 공격적인 거 쫓아갈 때 거기서 테마 순환매가 워낙 빠르다 보니 하루 이틀 빠지다 보면 그래도 기다리면 나요. 아, 오늘은 이게 가네요. 바꿨다가 또 물리고 또 물리다 보면 어느덧 중장기적으로 은행보다 나은 투자니까 라는 마인드로 시작했었던 이 자본의 성격에 대한 투자 방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시장에서 마치 한 게임 머니만 하는 그런 자금의 성격만으로 계좌를 운영하게 되지 않을까 가장 큰 우려가 됩니다. 이 시장은 우리를 자꾸 단타꾼으로 만들고요. 급등주를 쫓아가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이걸로 수익을 많이 내신다? 이거는 좋습니다. 안 되시는 분이 마음만 조급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마음이라도 다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치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은 기회가 또 오고 또 옵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저의 적합한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운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제가 요즘 읽고 있는데 이 책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 지은이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저자도 뭐 출판사도 일면식도 없습니다. 저는 서점은 수시로 가는 사람이고 서점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책 읽는 것도 좋아하는데 요즘 잘 못 읽게 되네요. 주식시장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서점에 들어가자마자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보고 무조건 책을 집어 들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책값이 7,000원이라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이거는 10만 원에도 내가 살려고 했는데 7,000원이. 그 책을 펴보시면 그냥 시작에 이 책이 왜 7,000원인지 설명이 나옵니다. 7,200원인데 그 내용도 재밌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10년 전인가요? 어떤 블로그였는지 카페였는지 모르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이분의 글을 잘 챙겨 읽었었어요. 상당히 많이 꼬박꼬박 이렇게 거꾸로 가면서 이분이 써놨던 글들을 열심히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책으로 보니까 확실히 이 화면으로 보는 것과 활자로 보는 것은 달라요. 그리고 활자로 책으로 갖고 있으면 보던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투자와 관련된 어떤 지침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선 적어도 인생을 이렇게는 살지 말자 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의 의미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걸 보시는 분들마다 어떤 분들은 투자의 마인드를 잡아가는 책,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가르칠 만한 책, 이거 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 저자는 재테크를 통해서 큰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 세이노가 저는 일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세이노가 뭐냐면 세이노, 노라고 말하다 라고 해서 예전에 신문에 기고했었던 그분의 필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고됐던 것을 다
모아놔서 그 모아놨던 과거에 썼던 글들을 수정해서 지금 책으로 냈는데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내가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삶을 돌아보니 아차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나와 실제로 행동하는 나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는 나가 나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도 똑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내가 나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은 늘 언제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책을 통해서 그래서 힘들 때마다 보는 책들이 저는 있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럼 또 새롭고 아차 내가 이런 것을 읽고 살았구나라고 할 때 그런 책 중에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세이노의 가르침. 책값도 7,200원이니 부담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주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여기에 육두문자가 들어가요. 정말 진짜 육두문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것에 거부감이 있으시다면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욕을 딱 봤었을 때 그분이 느끼는 분노가 저도 공감이 돼서 저는 오히려 그 육두문자가 더 공감되고 더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책을 피자마자 혹시 책에도 욕이 있나라고 봤는데 뒤졌는데 진짜로 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 하셨으면 하시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익률 대해 말씀드렸죠. 자문사는 마이너스 난 자문사도 있다라고 해요. 마이너스가 난 이유는 하나일 겁니다. 에코프로비는 숏 쳤다가 공매도 쳤다가 숏스퀴즈를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문사가 손실이 날 수 없는 구조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매매가 조급해지다가 마음 힘드시다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지금 대부분 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 에코프로에서 대박 난 거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기회가 옵니다. 틀림없는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다 돈 잘 본 것 같죠. 저거 떠보려고 야 누구는 뭘로 떠보려고 계좌 까보라고 하세요. 그 수익 다 가져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절대 조급해지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러고 시장을 바라보신다면 지금은 굉장히 즐길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 하지만 예리한 안테나는 세워놓고 안전벨트 정도는 잡고 가자. 그래서 손절 라인은 잡고 갖고 이 시장을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승부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수익률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정말 아까 시장 분위기 누구는 웃고 누구는 웃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날마다 웃으시는 그런 투자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도 거기에 조금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엔 더 준비 많이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베이장의 그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황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되는지 횡례는 강당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가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황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4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당 기법, 신고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킹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